야, 내가 앞 시간에 내가 이 베트남 파병까지 다 설명했거든? 근데 핸드폰 보니까 핸드폰이 꺼져 있어. 가슴 아파, 진짜, 씨. 핸드폰 거지 같은 거 쓰면 이런다니까. 빨리 돈만 하나 바꾸든가 해야지. 야, 내가 베트남 파병 다시 얘기할게. 내용은 동일해. 한일협정과 마찬가지로 베트남 전쟁도 마찬가지야. 돈을 벌려. 그 돈 벌어서 경제개발에 쓰려고. 사실은 미군들, 베트남 전쟁은 그거거든. 베트남 전쟁은 우리나라 6.25 전쟁 생각하면 돼. 6.25 전쟁처럼 그 자유 베트남하고 공산 베트남하고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 거기에 미군이 직접 참전을 했어. 근데 여기서 완전 미군이 죽을 썼지. 20세기 이후 시작된 전쟁 중에 미국이 들어가서 진 유일한 전쟁이 베트남 전쟁이거든. 어쨌든 60년대에 미국의 피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미국 군 대신에 이제 다시는 싸워줄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고, 그걸 우리한테 이제 파병을 요청을 한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두 가지 측면에서 파병 거부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왜냐면 우리가 6.25 때 도움을 받았잖아요, 유엔군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게 거부할 만한 명분이 사실 크지 않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이제 우리 군대를 파견을 하면 이 군대 월급을 미국이 주기로 한 거야. 그러니까 그 미국이 준 달러로 줄 거야, 달러로. 그러면 그 달러를 이제 나라가 받아서 쓰고 우리 군한테는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줘가지고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달러벌이 한 거지. 그 돈으로 이제 경제개발에 쓰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베트남 전쟁은 또 다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군의 현대화자고, 무기 현대화자고, 무기가 워낙에 낡고 옛날 무기를 쓰고 있는데 가난하니까 북한군하고 비교해서도 우리 무기 수준이 형편없었어, 60년대에. 근데 이제 이 베트남 가면서 미군한테 무기 지원을 받기로 한 거지. 어떤 방식이냐면 그 이제 교과서 밑에 나오는 것처럼 뭐 장기 개발도 세우고 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그거 이게 브라운 각서라는 거거든. 그 미국 대사였던 브라운하고 우리나라 이제 그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동준과 그 국방부 장관이 이제 비밀리에 맺은, 비밀은 아니다, 브라운 각서는. 어쨌든 이제 약속을 맺은 건데, 우리 군이 이제 우리 군이 근데 그냥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냥 맨몸으로 가는 거지. 맨몸으로 여기 가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군이 그 당시 60년대 최신 무기로 이제 무장을 해주고, 거기서 싸우고 우리 군이 돌아올 때 그 무기를 그대로 갖고 돌아오기로 한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갖고 온 걸로 무기 현대화 작업이 이루어진 거야. 어쨌든 요 박정희 정부 일기에 이 두 가지가 이제 논란이 됐던 사건인데, 이 모든 건 사실은 경제개발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방식 때문에 했던 거고, 결국은 요 시기에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경제개발이 어쨌든 시작이 됐어. 그래서 나름 이제 성과를 어느 정도 좀 보고 있었지. 그래서 국민들 입장에서도 이거에 대한 이제 성과에 좀 즐거움을 거뒀었고, 박정희 정부에 대한 지지가 이제 좀 많이 높아지고 있었던 거지. 누군가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질문했는데, 선생님 이렇게 노인분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박정희를 이제 좋아하냐 물어보는데, 그분들 지금 이제 70대 80대 이분들이 이 당시 이제 젊은 시절이잖아. 그러니까 그 시절에 절대 가난했던 나라에서 어느 정도 이제 희망이 있는 나라로 이제 발전하던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경험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향수로 남아서 박정희 그 대통령에 대한 엄청난 지지세가 남아 있는 거지 지금. 그래서 이제 경제개발이 시작이 됐고, 67년 대선에 이제 박정희가 다시 이제 후보로 입후보를 했는데,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율, 야당 후보가 이제 아마 민주당의 후보가 윤보선인가 그랬을 건데, 야당 후보를 2배 이상 제끼는, 지금 내가 본지 오래돼가지고 득표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막 60% 70% 가까운 그런 득표율을 나타나면서 박정희가 이제 당선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박정희 2기도 시작이 되고, 박정희 2기도 이제 경제개발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힘을 쏟는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는데, 박정희 2기가 여기서 끝나야 정상이잖아. 71년도에 하늘이 들쪽나도. 그치? 그게 민주주의잖아. 선생님 매번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2번 하고 물러났으면 이제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을 건데, 항상 독재의 시작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지. 내가 뭔가 할 일이 남았다. 내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일이 더 남아있다. 이제 그런 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서 71년 대선을 2년 앞두고 69년도에 헌법 개정이 한 번 더 이루어져. 그래서 박정희 정부가 이제 대통령 2번 연속할 수 없다를, 아니 3번을 할 수 없다, 2번만 할 수 있다를 헌법을 어떻게 바꾸는 거야? 4선 연임 반대로 해서 3번 할 수 있다, 대통령. 이렇게 헌법을 개정을 해서 이 71년 대선에 박정희가 한 번 더 참여를 하는 거지. 그래서 71년 대선에 참여하면 이제 다음 임기가 몇 년도까지? 75년도까지인데, 이 71년 대선이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이 71년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이제 박정희가 나왔고, 야당이었던 이제 이 당시 신민당 후보로 40대의 김대중, 우리 알고 있는 그 김대중이야. DJ, 나중에 대통령하는 이 김대중이 이제 40대 후보로 이제 변화를 추구하면서 우리도 이제 변화를 줘다, 사회에 이제 변화를 가져야 된다, 이런 이제 캐치프라이드를 가지고 대선에 참여를 했는데,
4년 전에 압도적인 표차로 밀어줬던 국민들이 이게 우리가 이승만 정부를 한번 경험했잖아 우리 사회가. 그러니까 약간 좀 독재의 냄새를 느낀 거지. 그래서 이 대선에서 박정희가 간신히 장사인데 간신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선거는 정말 뭐 100만 표 차이도 안 났다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 표 차이가 얼마 안 났는데 그러니까 이 박정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국민들의 지지가 이뤄져 간다는. 아직 내가 더 이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뭔가 더 할 일이 남았다는 그런 이제 생각. 그래서 보통 선생님이 이제 현장 수업에서 그 얘기했잖아. 이거 뭐 박정희 대통령이 약간 삐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마치 이제 사귀다 헤어진 것처럼 보통은 71년 대선에 이제 지지세가 그렇게 약해졌으면 내가 좀 더 뭔가 잘해서 국민적 지지를 회복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정상인 건데 박정희 입장에서는 이 대선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71년 임기가 시작된 다음에 2년째 되는 72년 10월에 이거 너무 싫어. 72년 10월에 헌법을 개정을 해서 대통령을 완전 제왕적 위치로 올리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 최악의 헌법이라고 얘기하는 유신헌법을 개정을 해. 그래서 이때부터는 10월 유신 또는 유신시대 이렇게 부른다. 그래서 이 헌법 개정의 내용을 보면 어떠냐면 일단은 대통령 연임 제한을 철폐해버려. 대통령을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야 누군가가. 뭐 제한 없이. 근데 대통령을 그럼 국민이 뽑냐? 아니야. 국민이 뽑던 대통령 선거를 이걸 직선제라고 하잖아. 직선제였던 대통령 선거를 대표자가 뽑는 간선제로 바꾸고 그럼 누가 뽑느냐? 국민 대표가 아닌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 법에 보면 2,000명에서 5,000명 정도 된다 그러는데 한 2,000명 좀 넘는 수준이야. 그 2,000명 정도 되는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끔 바꾼 거야. 그러면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멤버는 누가 뽑느냐? 그거를 박정희가 뽑아. 그러니까 내가 내 부하 애들 거기 시킨 다음에 거기서 대선에서 내가 뽑히는 거지. 그러니까 박정희가 영원히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야. 대선을 통해서. 뭐 장난 아니야. 이 유신헌법에 의해서 내용 보면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그냥 미리 뽑아놓고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회도 거의 다 장악을 하는 거지. 그리고 하이라이트는 이제 뭐라고 선생님이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 하이라이트는 뭐냐면 긴급조치권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뭐 국가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다 급한 일이다 생각되면 대통령의 명령으로 긴급조치라는 법령을 발효할 수가 있는데 이 긴급조치는 헌법의 이상의 가치를 갖죠. 그러니까 헌법이 보장한 내용하고 긴급조치권이 부딪힌다 하더라도 뭐가 상위의 권한을 긴급조치권이 상위의 권한을 갖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대통령이 아니라 거의 예전 왕 같은 제왕이지 제왕. 예전 뭐 왕이 지배하는 왕조 시대의 왕 같은 위치로 대통령의 위치를 올려놓는 거지. 그래서 이때부터를 박정희의 유신시대, 박정희의 독재시대 그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몇 년까지 이어진 거야? 79년까지 이어진 거지. 79년까지. 그래서 박정희 정부를 요때까지는 합법적인 정부로 보고 요때까지는 합법적인 제3공화국으로 보고 요때 79년 요때 유신시대까지의 요 박정희 시대 요 박정희 시대는 유신시대 또는 뭐 겨울의 시대 또는 뭐 불법의 시대 이렇게 부르면서 사실 유신헌법은 불법은 아닌데 어쨌든 요 시기는 정상적인 민주국가의 시기라고 얘기할 수 없다. 왜냐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너무 많이 박탈을 했기 때문에 그래. 그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다못해 머리 길이 여자들이 입는 치마 길이까지도 국가가 개입하고 단속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가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엄청나게 침해하던 그런 시대였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요 시기는 이 유신의 시대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다.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결국 이 시기가 뭐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제? 79년도 10월 26일 날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자기 부하였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권총을 맞고 박정희 대통령이 죽지.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18년 독재가 61년부터 시작해서 79년까지 이어졌던 박정희 18년 독재가 끝이 난단 말이에요. 오케이? 요 박정희 독재 끝난 얘기 살짝만 좀 더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 나비효과처럼 결국 독재는 영원할 수는 없어. 이것도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이 박정희 시대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경제잖아. 경제.
근데 7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에 경제 위기가 온단 말이야. 또 뭐 이거 좀 복잡하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어쨌든 경제 위기가 와서 우리나라 막 경제 발전하는 그런 거에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고 제동이 걸려서 좀 경제가 좀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였어. 그러니까 유일한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부를 지탱하고 있는 유일한 이야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이거 잘 나오냐? 끊길까봐 아까도 끊겨가지고 겁나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국민들의 지지세가 좀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70년대 후반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냐면 YH 무역 사건이라는 게 발생이 돼요. 이게 나비 효과처럼 사실은 박정희의 독재를 끝나는 그런 이제 나비 효과를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YH 무역 사건이 뭐냐면 YH 무역 이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뭐 경제 주력이 지금처럼 뭐 최첨단 이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이 당시에는 뭐 진짜 옷 만들고 공신 팔고 뭐 가발 만들어서 먹고 살던 나라인데 이 가발 회사야. 가발 회사 여기 면목동에 있던 이 가발 회사인데 좀 대형 회사지. 이 가발 회사 사장이 이게 이 당시에는 이제 여자들, 그러니까 지금 치면 정말 니네들보다 나이 좀 많은 고등학생쯤 되는 막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이런 이제 여자 노동자들, 여공이라고 얘기하지. 여공들이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막 17시간, 18시간씩 그냥 지하에서 막 미심질하고 뭐 가발 만들고 이러면서 먹고 살던 시대야. 이제 최소한의 임금 받고 정말, 그지? 근데 이 YH 무역이 그런 여공들로 운영되던 회사인데 이 사장이 부도를 내고 도망갔어. 돈 떼어먹고 월급을. 그래서 이 YH 무역에 일하던 이제 노동자들이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고 계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이제 시위를 하고 하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원래는 이런 거 해결하려면 대통령 가지고 있는 여당에 가야 되는데 이 당시가 유신 시대고 대통령 정당이 이제 공화당이고 박정희의 당인데 거기 가서 무슨 해결책이 나와. 그러니까 야당이었던 신민당에 가서 농성을 한 거 해결해달라고 100여 명 정도가 신민당 놀러가서 농성을 하고 막 그러고 신민당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데 경찰이 이제 사회 불안 분위기 조성한다 그래서 경찰이 이거를 강경 진압을 했단 말이야. 경찰이 이제 요즘으로 치면 막 경찰 특공대 집어넣어가지고 여기 있는 애들 끌어내고 막 이랬었던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좀 크게 문제가 된 게 여기 이끌던 이제 얘네들 데리고 시위하던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였던 김경숙인가 이름이 그런데 걔가 이 진압을 경찰 진압을 막던 과정에서 사망을 했어. 1명이. 그러니까 이 건이 이제 사회 이슈로 크게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당시 야당이었던 신민당 대표가 누구냐면 김영삼이었는데 이 김영삼이 외신 기자회견, 외국 신문들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거에 대한 문제점을 막 한 거야. YH 무역 사건이라든가 이런 거 해결 과정에서 박정희 정부가 잘못했다. 박정희 정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한 불만을 이제 노출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외국 신문에 실리니까 정부에서 이 국회의원이었는데 이 당시 김영삼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김영삼 의원을 이 정부에 해가 되는 뭐 사건을 했다. 이 YH 무역을 뭐 사건을 뭐 그러니까 너무 이제 확대 해석했다. 막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삼아서 김영삼을 국회의원에서 제명을 해버렸어. 여당이었던 공화당이. 그러니까 이 야당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이걸로 이제 터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좀 있잖아. 지금도 그래서 뭐 지역 감정 얘기가 조금 남아있는데 잘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경상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김영삼이었고 전라도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이제 김대중이었는데 김영삼이 이제 국회의원에 제명되니까 이 건이 이제 기폭제가 돼가지고 김영삼의 정치적 이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 마산 이런 데서 엄청난 민주화 시위가 이제 터진 거지.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79년 10월에 일어났던 부마항쟁, 부산 마산에서 대규모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이제 터진 거야. 근데 정부가 이게 제어하지도 못할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큰 사건으로 비화되니까 이 10월 26일 자리가 뭐 이게 내가 본 건 아니까 나도 들은 얘기인데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 10월 26일 술자리에 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경호실장 차지철, 뭐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 부마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를 두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부하 중에 이제 충성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아첨꾼이지. 아첨하던 차지철이 이 부마항쟁에 군대 집어넣자. 특공대 집어넣어서 탱크 집어넣고 공수부대 집어넣어서 이거 항쟁하는 사람들 쏴 죽이자. 한 몇백 명, 1000명 죽이면 조용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강경 진압을 요구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거에 부담을 느낀 김재규가 대통령에게 뭐 정신 차리셔라. 이런 애들 근처에 두고 정치하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거기서 이제 뭐 싸움이 나가지고 김재규가 거기서 대통령 쏘고 차지철 쏘고 다 쏴서 죽였다는 거지. 이 부마항쟁 처리를 두고. 그래서 이 11.6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박정희 독재가 끝이 나는데 이 11.6 사건이 스타트는 모험이 시작이 돼가지고 YH 무역 사건으로 시작이 돼서 김영삼의 제명으로 이어지고 김영삼 제명이 뭐로 이어지면서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이 부마항쟁의 처리를 두고
뭐가 벌어진 거니까 박정희가 사망하는 11.6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니까 마치 나비효과처럼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박정희 독재가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없어. 영원한 건. 지금 이 얘기하는 것처럼 선생님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화무 11홍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열을 붉은 꽃은 없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사실은 조금 더 겸손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이 뭐 개인적 여담인데 사실은 박정희 정부, 박정희 대통령이 욕을 먹는 거의 대단.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고 싶은 면을 보잖아. 그러니까 박정희를 찬양하는 쪽에서는 이 앞에 경제 발전에 대한 부분을 부각을 하는 거고 박정희를 이제 싫어하고 박정희를 욕을 하는 부분들은 이 뒷부분, 이 유신시대에 대한 부분이 박정희 욕먹는 지분의 거의 8, 90%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시기는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지만 이 시기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시대인 거지. 그러니까 명이 있고 암이 있는 그런 과정 속에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을 달리게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박정희 시대를 어느 정도 정리를 하면 선생님 사실 정치적인 내용은 뭐 내 개인적 의견이니까 그건 뭐 너희들이 뭐 알 필요도 없고 선생님 최대한 담백하게 박정희 시대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 판단을 할 건지는 그거는 니네가 이제 좀 더 공부해보고 하면서 그건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의견인 거지. 어쨌든 논란이 많은 사람이라 좀 조심스럽기도 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근데 어쨌든 요 정도로 박정희 시대를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얘기가 아까 수업에서 얘기했던 부분 요 수업에서 얘기한 부분까지가 96, 97페이지의 내용으로 정리가 가능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시험과 관련된 얘기는 요 정도 얘기하면 문제 푸는데 큰 지장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야. 오케이 말이? 그래서 요렇게 해서 시험 범위까지를 마무리 짓고 이 사실은 선생님 좀 전두환 시대 거쳐가지고 87년 6월 항쟁까지 좀 민주화 운동 과정을 쭉 정리해가지고 거기까지 끝내고 싶은 마음이 좀 간절한데 사실 우리 시험이 좀 짧다 보니까 좀 빠르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가는 게 조금 아쉽긴 하거든. 어쨌든 시험 끝나고 좀 수업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선생님이 하여튼 그 87년 6월 항쟁까지 해가지고 이 민주화 운동 과정을 한번 끝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 97페이지 여기까지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개인적으로 뭐 댓글 달거나 나한테 문자 보내거나 질문하고 시험 잘 봐라. 시험 1학기에 비하면 시험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 좀 한두 문제 정도 조금 어렵나? 그 정도 생각하고 공부하면 충분히 풀만하니까 알겠지? 시험 잘 봐. 안녕. 학교에서 보자.